안녕하십니까. 교원 인사행정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인사행정의 목적, 또 인사행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할당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또는 나라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또는 사회 조직 간에 또는 학교 간에 서로 상호 할당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개방형이 중요한가, 또는 개방형이 아닌 관계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개념 정의에 약간 부수적으로 좀 더하여 그 인사행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주요 활동 또는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인력이에요. 인력. 사람을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가, 이것이 인력관계가 인사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사행정을 하는 인사관리자들은 무식하지 말아야죠. 자, 무식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관계의 인력 계획을 가지고 이 인사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직무를 설계한다든지, 또 임용, 모집,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능력적으로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에서 채용할 것인지, 또 행동 규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선별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채용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을 어떻게 키워나가서 어느 곳에 적재적소에 보직을 시킬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채용했는데 필요 없는 곳에 보직을 갖다 그 사람을 임용을 시키면 이 사람은 그 자기의 적용 능력을, 자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만약 이 사람이 아직 채용을 했는데 그 조직이나 회사나 국가나 교육단체나 이런 곳에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냐, 교육에서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이냐, 교육훈련. 그리고 교육훈련을 했으면 근무 성적 평정을 통해서 순위대로 먹여서, 그 다음에 순위적으로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제대로 어느 곳에, 필요한 곳에 보직시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제도도 다면 평가제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무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대와 사회와 조직에서 필요한 요구하는 사람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을, 어떤 곳에서 필요한 사람을 원한다. 우리 조직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죠. 우리 조직에서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필요해. 자, 미스 코리아를 뽑는 곳에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필요하라고 하겠죠. 미스 코리아를 뽑는데 학벌을 따지거나 학벌로 뽑지는 않잖아요. 미스 코리아 하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아주 좋은, 엑셀, 파워포인트, 그 외에 많은 플래시시트까지 전부 다 한다.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뽑는 곳, 임용하는 곳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재적소에 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시대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와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뀐 시대 속에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해야 돼요. 과거에 보면 이화여대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식무 5년이면 2대 졸업장 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을 하여서 한동안 언론에 매스컴을 딴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식모를 하면서 그 집에서 TV를 켜놓고 정보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일기예보는 어떻고 시작해서 정치는 어떻더라, 사회는 어떻더라, 경제는 어떻더라,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보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무 생활 5년 하면서 일반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 거예요. 이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임용 또는 필요한 사람, 적재적소에 넣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만큼 정보력에 대한 것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두뇌로 시대를 아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현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나가야 되고, 그런 인재를 적재적소에 넣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인사행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0년대에는 석가모니가 와서 정신철학을 우리 인간에게 다 알려줬죠. 정신은 이렇더라. 정신 철학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공자가 와서 도덕을 알려줬어요. 도덕. 너는 바르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알려줬죠. 소크라테스가 와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용적인 거야. 실용주의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상에 젖어서 대낮에 촛불을 들고 대낮에 들고 다녔어요. 감상에 젖어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사고방식들, 가치관들이 시대와 여건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상이 뭐 대단합니까? 공자사상, 순자사상, 맹자사상. 사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어디다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 원리, 인간의 진리 원리도 달라집니다. 자, 인간의 선 원리도 국가에 따라 달라져요.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에서의 선이 공산국가에서 악이 되죠. 공산국가에서 선이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하는 사람이 공산국가에서는 선이죠. 그런데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 선이 한국에서는 악이 되죠. 자,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일성이 말하는 선과 부시 대통령이 말하는 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선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말하는 선, 각자 선의 개념이 틀려져요. 개인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선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개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선이야.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선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바라보는 선과 시어머니가 바라보는 선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상과 가치관이 선이다라고 규정하고 하거나 이것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오류, 가치관의 오류, 판단의 오류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과거에 선과 악이 계속 뒤바뀌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놓고서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여당이 바라보는 입장과 야당이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 놓고. 또 국민이 바라보는 입장이 또 달라지잖아요. 또 학문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지하도에서 동냥하는 거지를 보고 동냥하는 사람에게 불쌍하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사지가 멀쩡한데 동냥하고 다니나요? 저 있는 동장 그릇도 뺏어서 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 철학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선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거죠. 그죠? 미국의 대통령은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는 아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내가 옳다는 거예요. 각자의 선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무엇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각자의 개념과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행정을 할 때 사람을 적재적소에 넣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넣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성과로? 아니면 능률로?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로? 아니면 그 사람이 나타내진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인간관계 측면
또는 사회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다양하게 접근시켜서 이 사람을 그곳에 인사 이동을 시켰고 또는 인사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잘 채용했다, 올바르게 채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채용의 인사 이동 또는 채용, 임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옳다 또는 다른 사람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는 시간, 에드워드 헤네치 카갓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를 보는 시각이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중운동가의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은 민중운동가의 입장으로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각자의 입장이 틀려요. 어민이 바라보는 입장과 또는 농부가 바라보는 입장과 또는 사무하는 사람들, 도시인이 바라보는 입장과 사무직의 사람과 또는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과 다 틀립니다. 과거에 제가 한 10년 전에 데모하는 데를 이렇게 구경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농민운동을 해서 쌀값을 더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꽹가리 치고 도시에서 막 쌀값이 너무 적어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구경꾼들 중에 도시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들어봤더니 쌀값 더 내려야 돼. 자, 바라보는 입장이 틀리잖아요. 농민들은 쌀값 더 올려달라고 데모를 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도시 사람들은 쌀값이 더 내려야 우리가 좋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 이동도 똑같아요. 인사 채용 관계도 똑같아요. 누가 그곳에 채용하느냐. 낙하산으로 누가 내려 밀었는가. 누가 채용했는가. 낙하산했는가. 아니면 공개 채용을 했는가. 이것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 그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되죠.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동물들은 먹이를 먹으려면 방구석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먹이를 먹죠. 근데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존재,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 그래서 인사이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돼야 돼요. 단순하게 지금 이 사람 필요하니까 지금 이곳에만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적인 측면도 이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한 해석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거나 비유적인 해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알레고리라는 것은 의미적인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알레고리적.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채용의 그 가치나 생각은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로 이 사람을 이곳에 채용을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체제를 알아야 된다. 체제 또는 체계 또는 체제와 체계는 틀려요. 체제를 알아야 되고 체계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상위 체제, 하위 체제 구조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이해하면 인사 이동이라든지 인사 임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채용에는 여러 종류 다양한 채용의 사례들도 있어요. 과거에 어느 회사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수험생을 새벽 4시까지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몇 월 며칠 4시까지 채용하러 오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4시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것도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4시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래요. 수험생들이 빼곡히 왔겠죠. 자,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시작했어. 새벽 4시에 채용한다고 면접으로 오라고 하더니 문을 잠궈놨네. 그리고 불평불만해.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하고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보지? 라고 돌아갔어요. 또 일부분은 돌아가고 일부분은 기다렸어요. 자, 기다리고 나중에 9시 되니까 문을 열었더래요.
면접을 하는데 9시까지 남아있는 인원은 10%. 처음에 채용하러 4시에 오라고 한 인원의 10%밖에 안 남았대요. 자, 10% 남아있는 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면접이 아주 간단한 것만 물어보더래요. 집이 어디냐, 가족은 몇이냐, 뭐 이런 것들 너무 식상한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오라고 하더니 겨우 면접한다는 것이 있다우려 하냐 하면서 나가면서 침을 뱉고 나가는 사람, 욕을 하고 나가는 사람 수없이 많았어요. 자, 나중에 채용된 인원을 이제 공고를 딱 붙여놨어요. 대자보를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채용의 변이라고 밑에 글을 써놨대요. 첫째, 여러분들을 테스트한 거다. 첫 번째는 새벽 4시에 오라고 해놓고 아침 9시까지 9시에 면접할 동안 그동안에 인내력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인내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의 텀을 만들어줬다. 둘째, 인내력이 있는 다음에 면접을 한 후 간단한 식상한 질문에도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환하게 웃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상한 문제에 질문을 했다. 세 번째, 면접하고서 나가는 사람들이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CCTV로 녹화를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CCTV로 녹화해서 이 사람이 기다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4시부터 시작해서 문은 안 열었지만 CCTV는 이미 녹화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자는 CCTV를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다 끝나고 침 뱉고 가거나 욕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채용의 변의 마지막에는 인성과 품성이 있는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라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채용하고 인사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어떤 조직이나 이런 곳에 신의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실, 인내력 있는가, 혈기가 있나?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욱하죠. 그래서 혈기가 있죠. 혈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혈기가 있나? 온유함이 있는가? 일을 하는데 온유함이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가? 다른 사람과 민원인들을 대할 때 민원인들을 제대로 다 화가 나고 죽이고 싶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온유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사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사인가는 뭐 행정가가 될 수도 있고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인사의 효과성, 가치성, 노동관계, 단체관계 이런 것들도 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다면적으로, 다원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의식, 배려하는 가치관을 가질 때 인사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사제도 여러 가지 연공 서열에 따라서 인사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형식적인 어떤 연공 서열에 의해서 형식적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격한 성과 관리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과 관리, 연공 서열적인 것 이런 관계, 계급적인 연봉제 그리고 직무 성과급제, 주관적인 평가, 또 추상적인 평가, 또 역량 평가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인사제도가 존재해요. 그리고 평가제도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말도 시켜보잖아요. 그죠?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하죠. 어떤 데는 영어로 자기 소개를 해보라기도 해요. 그런 건 글로벌화되어 있는 조직이나 또는 사회는 영어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조직에 맞게끔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가. 내가 단순하게 이곳에 직장에 와서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가. 돈 버는 기계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전이 있는가. 자기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냥 피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피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적이냐 결과지향적이냐, 그리고 전문가 의식을 가졌나 혁신적인 의식을 가졌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는 전문가 의식을 가졌는가, 내가 혁신가로서 이 조직을 혁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졌는가, 그리고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조직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만 때우다 가거나 그럼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루 종일 엉뚱한 짓을 하다가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력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사고방식이 좀 더 샤프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스마트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채용 프로그램 다양화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에서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부족한 역량과 자질을 파악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직무 교육을 한다든지, 또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문제 해결을 잘못하면 문제 해결 잘하고 있는 그런 교육에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인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적격 환가, 적격 심사도 하죠. 또는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조직인가, 내가 인사로 그곳에 일을 하는데 안정적인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가, 엄격한 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위직이냐 고위직이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죠. 그리고 폐쇄적인 임용이냐, 부서 간의 폐쇄적인 임용으로서 임용이 된 거냐, 아니면 부처 간의 개방적인 임용을 하는 개방형 임용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임용제도는 이처럼 복잡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하나 채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명의 추론이라는 것의 책에 보면 도전과 응징의 가설이라고 토인비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과 응징의 가설로서 미래를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거라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사행정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어느 적수에 넣을 수 있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신분 보장 안정적이냐, 여러 가지 관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기술적인 측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소중히. 그러면 인간을 소중히 하는 관계의 조직이 되면 인사행정이나 인사이동도 그것에 최대한 빨리 잘 적응이 되겠죠. 적응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아주 복잡해요. 때로는 뭐 정신병자의 사회다라고 말도 하는데, 사실 21세기는 이 개개인이 축적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인사이동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켰어요. 근데 배치시킨 그 인사이동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효과를 100%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500%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1000% 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잘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의 리더들 또 조직원들이 이 사람을 재능을 끌어내기도 하고 하장시키기도 만든다고. 그래서 인사이동에는 서로 상호성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인사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환경 경험적인 지식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 것이 실용적인 지식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이 학문적인 지식이 가장 적어요. 피라미드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피라미드 형태의 최고 위에는 학문적인 지식, 중간 단계는
실용적인 지식, 가장 넓은 데는 현장 경험적인 지식. 그래서 생산 현장이라든지 교육 현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하우와 지식은 그것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학문에서 배운 것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 경험적인 지식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서로 관계 속에서 그 정보를 내 것으로 얻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공적인 조직원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부주 알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한국 보고서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인들의 생각과 가치는 약간 보수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적인 것이 다 나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청자를 보면 청자를 만드는 것은 아직도 청자를 똑같이 과거처럼 복제를 해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청자를 배우려고 하는 아들이 청자를 배운다. 이것을 도료를 어떤 것을 섞고 어떤 흙을 섞고 어떤 물감을 섞고 어떤 나뭇잎을 섞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못 배우게 했대요. 그리고 그래도 아들은 배우고 싶어서 문구멍을 뚫고서 청자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눈에 뚫고서 보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인두로 쳐다보이는 아들의 그 눈을 지졌다잖아요. 자기의 정보나 지식을 후대에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의 청자의 기술은 지금 만들지 못합니다. 자, 우리 지식과 가치나 어떤 것들을 서로 공유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일본인은 식당이 10년 된 식당이 많아요. 10년 이상 된 식당. 우리 아버지 또는 100년 이상 된 식당들이 많아요. 자, 근데 한국은 10년을 못 갔네. 왜냐? 이어나가고 내 아들은 그 식당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아들은 연예인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역할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다른 모습을 더 추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에서 지식과 정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사이동 똑같아요. 인사행정이 그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장기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단기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틀려요. 우리는 한국은 기업체가 생겨났다가 금방 문 닫고, 생겨났다 문 닫고를 수없이 한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식당 같은데 보면 몇 달 전에 있던 식당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죠? 한 10년을 못 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실정.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나가야 돼. 조직도 바꿔나가야 돼.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프레임으로 역사선생에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어나가려면. 그리고 어떤 벤처형 지식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시스템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고부가가치 지식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인사행정 이런 곳에 적용시키면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스템 보면 보수주의에 반대해서 자유주의에 갔다, 자유주의를 또 반대해서 신보수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히틀러 시대도 똑같아요. 막시즘 또는 있으면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시대가 새로 네오막시즘을 나타나죠. 막시즘 하면 막시즘 반대, 그 다음에 네오막시즘 이어가고, 히틀러주의도 과거 히틀러주의 추종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히틀러 반대 세력, 그 다음에 네오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면서 진화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나 행정이나 또는 인사행정도 바뀌어가면서 성장하는 기로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으면 안 돼. 여기가 좋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게 돼 있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나 인사행정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조직이 하려면 모든 것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역동적이어야 된다, 능동적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인사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행정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간단하게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인사행정의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또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이것만 보고서 하나를 보고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하나하나를 제대로 잘못됐으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인사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 추천이나 또는 제도적인 측면 이런 것도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정부라든지 21세기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인프라, 인적자원 관리, 역량, 성과 관리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면서 인사행정을 이해하면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